안녕하십니까, 안녕천입니다. 이번 강의는 입문과정이죠. 페이지 45페이지 제5장 법률행의 1반을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법률의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어요. 법률행위가 뭐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 또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요. 그다음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꼭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교재 나와 있는 예, 혼인, 결혼이죠.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저와 결혼합시다. 의사표시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대요. 의사표시죠.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바로 둘이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이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죠.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부부가 되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법률행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2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또 나와 있네. 가번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법률행위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넘기셔서 4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속에 있는 법률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나와 다죠. 그 다음에 4번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3회에서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죠.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성립 요건이 나오고, 성립 요건은 일반 성립 요건이 나오고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죠. 근데 특별 성립 요건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할 건데,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하나는 알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뭔가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의미 있나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바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는 바를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단 일반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하단에 효력 요건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돼요. 근데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으니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둘로 나뉩니다. 일반 효력 요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2번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오는데
요 특별 효력 요건은 우리가 나중에 볼 거고요. 핵심 강의 노트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일반 효력 요건. 당사자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 요 세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강의 때 공부를 했죠.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첫 강의 때 제가 해드린 내용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고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고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유효요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일단은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 의사 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다. 그다음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될 수 있으면 다 볼까 하는데 아마 다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을 이번 주 강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의사표시로 넘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대표 예제는 우리가 특별 성립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4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총류가 나오는 거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합동행위는 가입형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 안에 합동행위는 없고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되니까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 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 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 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잖아요. 자, 의사 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요 하나라는 개념과 두 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깊이 있게는 아니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하나니까 단독행위고요.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 표시 결국은 뭐냐면 승낙이거든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의사 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말은 단독행위는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약은 의사 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계약과 단독행위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뭔가를 외워서 풀면은 아주 교묘하게 틀리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문제 지문 중에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물어보면 외운 것을 상기하기보다는 5개 중에서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본다면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을 찾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단독행위냐 계약이냐에서 좀 따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오답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잖아요. 또 꽁꼬로 주는 거니까 갑자기 왠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자,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꽁꼬를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증여는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받아 짜자.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왜냐하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성립되니까 그쪽에서 좋다라고 승낙을 해야 10억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싫다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계약에 관한 주요한 내용들 뭐 종류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약법 총론 시간에서 입문 과정에 다룰 거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이 단독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첫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어렵다고 하네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혼자 쪼그려 앉아가지고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 채권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없어지려면 그 상대방에게 힘드니 돈 갚지 마라고 얘기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거죠. 이에 반해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누구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도 단독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특징은 제가 이 안경이 마음에 안 들면 싫으면 갖다 버리면 그만인 거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식한 말로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경우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도달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들이 나오거든요. 자, 동의. 자,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하려고 해요. 물론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동의는 단독행위고요. 다만 동의한다라고 미성년자에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채무면제 이게 뭐죠? 채권의 포기죠. 같은 말이에요. 채권의 포기와 채무면제는 같은 말이고 취소. 자, 우리가 다음 주 하겠지만 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기 당해서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고자 할 때 그 사람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인데 사기친 놈에게 취소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계가 뭔가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거잖아요.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거,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릴 때 상대방에게 동이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상계도 단독행위고, 받을 돈과 줄 돈을 까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추인, 해제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념을 좀 모르신다면 우리가 뒤에서 볼 건데 이것들도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들이 나옵니다. 자, 유언이 있네요. 유언. 자, 유언을 하고자 해요. 유언을 하고자 할 때 그 유언장의 내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내 재산을 개똥이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개똥이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유언은 뭐죠? 단독행위인데 또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유언장은 미리 작성하고 유언장은 비밀로 하는 거, 내용은 돌아가시고 나야 비로소 유언장 내용을 뜯어보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유언장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중,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직이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볼 거고요. 소유권의 포기,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개념으로 우리가 잡고 보시고 자세한 것도 나중에 봐야 되겠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채권행위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행위란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뭐냐 하면 요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물권 이외의 권리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채권행위는 뭐라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예요. 좀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학설 대립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물권,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네요. 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것이니까 요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물권행위다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학설이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냥 이해하기 편한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 이전 등기는 물권행위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채권행위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킨다. 채권 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죠. 채권이 변동되죠. 그러면 물권이 아닌 권리, 채권이 변동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준물권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1억을 빌려줬어요. 채권이 발생하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되죠? 채권행위.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변동된다.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개념만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행위와 뭐가 나오죠? 비출연행위가 나오고 있네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출연행위.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비출연행위거든요. 적어보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난다. 수반이 되면 이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 부동산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 을의 부동산 늘어나겠죠. 을의 재산은 증가될 것이고, 앞으로 갑의 재산은, 부동산은 감소되겠죠. 갑의 재산은 감소될 테니까 요 매매 계약은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건 대표적인 뭐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재산은 앞으로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증가될 테니까 요 증여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출연행위 속에는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포함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따라서 만약에 공부하시면서 출연행위는 유상, 비출연행위는 무상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완전 뭐예요? 삼천포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출연행위라고 하고, 매매 같은 유상행위도 출연행위고 증여 같은 무상행위도 뭐가 되죠? 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대리권 수요는 대표적인 비출연행위다. 제가 제 친구 개똥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에게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특색은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고 얘기에 따라서 저의 재산이 아직은 증가되는 것도 없고 감소되는 것도 없으니까 대리권 수요는 뭐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근데 특색은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소유권의 보기는 증가는 없고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현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출현행위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거. 증가도 일어나고 증가도 일어나고 감소도 일어나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출현행위인 거다.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뭐가 없습니까? 증가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의 포기도 비출현행위가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50페이지 오시면 이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자,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 요식행위로서 법인 설립행위와 혼인 유언이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모든 행위는 예외 없이 불요식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민법상 행위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에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등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다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민법은 뭐죠? 불요식행위가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X. 대리권을 주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된다. X. 자, 우리 민법은 시험 범위 안에서는 예외 없이 다 불요식행위이므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으므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지문이 나오게 되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주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해요. 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나오겠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종된 권리라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쉬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소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을 빌려줘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주행위이고 저당권 설정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가 되죠?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자,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이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가 종된 행위고 주된 권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죠? 종된 권리가 된다.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는 이거는 앞부분에서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통정어휘 표시하면서 그때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를 정리해 볼 거고요. 그럼 51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법률의 목적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